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던 3월 기억하십니까? 이달 말에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LH를 자회사 2개에서 3개 정도로 분할한다는 게 현재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LH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확보가 미흡할 것이다. 그리고 과연 투기 방지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LH 본사가 진주시에 있기 때문에 경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스타트코 불독에서는 LH 관련 3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LH 해체가 과연 능사일까? 이에 관련해서 오늘 3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LH 혁신안 발표 이후 함께했던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맡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 오늘도 함께하겠고요.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안정근 교수, MBC 경남 장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H 사태가 발생한 지 약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LH 사태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또 갖고 계셨을 텐데, 먼저 김태근 변호사는 혁신안 발표 때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땅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에 지금까지 여정을 본다면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LH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LH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진상 규명, 예. 두 번째 책임자 처벌, 세 번째 투기 환수, 네 번째 부패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여한 걸로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적은 20분이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LH 공사 직원을 비롯하여 현재 8월까지 총 40여 분이 현재 구속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환수와 관련해서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소급 입법에 의한 투기 환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패 시스템 개혁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적 처벌, 입법적 개혁, 그리고 행정적 개혁 이제 3가지 숙제가 남았는데, 사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제 사법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법적 개혁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지금 입법된 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배 또는 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가지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를 좀 더 넓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3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제안했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인데 드디어 통과가 돼서 내년 5월 19일 날 이제 비로소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LH공사 직원, 그러니까 일부 직원이 했던 부분이 농지투기였는데 이 농지투기 제한을 하기 위해서 농지법 개정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적 개혁이 남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LH 공사에 대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지금 거기가 남은 숙제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오늘 3분과 나눠볼 예정이고요. 오늘 함께하는 안정근 교수 같은 경우에는 LH 본사가 있는 진주시의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시고요. 특별한 이력이 LH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LH 사태 이후에 역시 좀 남다르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6개월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LH가 1962년에 창업된 이후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또 국가 발전이나 산업 시설 공급을 통해서 큰 역할을 했고 그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몇 직원들의 일탈과 함께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일탈, 특히 공인으로서의 일탈 부분은 일벌백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고, 또 구조조정 부분에서는 그 구성원의 충분한 어떤 이해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미래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그런 구조조정 또는 조직 개편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LH 사태 이후에 3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장현 기자와도 이제 앞선 2시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3번째 시간을 앞두고 지금까지 좀 과정 보신다면 어떤 말씀 할 수 있을까요?
LH 사태 속에 숨은 몇 가지 실종 사태를 저는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지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이런 개혁 방안 마련하는 데 있어 지역민들이 여러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하나고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LH 원래 취지, 이건 역시도 헛구에 거쳤다, 그리고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H가 어떻게 개혁되느냐보다 LH가 해왔던 사업들, 뭐 아주 작은 단위 사업들까지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까, 이걸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입장만 놓고 본다면 참 아픔만 남았던 사태였잖아요. 이 LH 사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시간 다뤄보는데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욕망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토지 투기 자체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LH 사태가 이제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점을 시사했다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태근 변호사 듣겠습니다. LH 사태를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직자 부패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투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직자 부패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적 개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요. 근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부동산 투기 행태는 만연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히 갈 길을 못 갔는데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든지 토지 공개념 입법 강화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는 이제 큰 틀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 주택 부분은 공밀 개발, 또 토지 부분은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용 체계의 유연한 시스템 정착,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모든 수요가 기업이라든가 주거의 수요가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 개발에 대한 제도가 대도시나 지방 중소지나 개발의 제도가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똑같이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주택을 짓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속적으로 그 중소도시는 그런 개발의 수요를 창출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부분을 너무 우리는 그동안 일률적인 제도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뭔가 차별적인 그런 인구가 적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낙후된 이런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차별적인 도시 개발 제도, 도시 계획 제도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지역이 맡고 있는 이 위기 극복이 이미 당면 과제인데, 그런데 이에 또 힘써야 할 LH의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첫 단계가 이제 LH 조직 개편안, 정부가 이제 이달 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장현 기자,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1차 공청회가 지난달 28일이었죠. 국토부가 이제 주관했는데요. LH 조직 개편 이게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려하고 예상했던 대로라는 전 표현을 쓰고 싶은데 네. 정부가 지난번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방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를 유력하게 2차 공청회를 거쳐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주도의 이제 공청회보다 제가 좀 더 주목했던 것은 이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가 마련했던 토론회였는데요. 지난 11일이죠. LH 투기 사건을 최초로 사실 이렇게 밝힌 민변과 그다음에 이제 참여연대가 주관한 토론회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그 토론회를 요약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안도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고요. 다만 행정적 대안과 관련해서 LH 조직 개편안을 LH 사태가 4월 서울, 부산 그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공직자 투기 방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에 빠른 그 어떤 발빠른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에 확연하게 제도개혁 논의의 속도가 줄어들고 이에 관한 논의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야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게 미이용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서도 그럼 미이용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뭐냐, 또는 미이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법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워낙 LH 투기 사태로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마치 이 세월호 때 해경 해체하는 것처럼 LH 해체를 그냥 무턱대고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없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별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반대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토지주택은행을 도입해서 공공자산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방식,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그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기재부는 제가 보기에는 LH보다 기재부를 해체해야죠. 먼저 지금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기획재정부의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의사결정을 기획재정부가 하거든요. LH의 그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가 정말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환골탈태 없는 조직 해체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론문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청년을 팔아서 불평등 문제를 이제 가리는 방식으로 비겁하게 문제를 이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이나 정치인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고요. 그 진정한 개혁이라고 했을 때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는 것은 자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정말 만들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냐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LH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일반인도 너무 쉽게 농지를 취득해서 투기 행위에 나설 수 있는 투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 위반 실태 상시 조사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조직은 나누되 이 전반적인 책임은 국토부 장관이 지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계획부터 공급, 개발, 그다음에 뭐 입주자 모집 등 뭐 관리, 그다음에 생활 편의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함으로써 개별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공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LH 아니라 LH 할아버지라고 해도 공기업인 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책임 있는 부처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국토부 장관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LH 투기 사건 중간 점검 토론회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열렸고 또 김태근 변호사가 앞서 사회를 보는 모습이 있었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영상으로 요약해 보면은 LH 해체만 하면 다 된다,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가장 유력한 안은 지금 어떤 겁니까? 먼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세 가지 안인데요. 첫 번째, 지금은 토지주택공사로 합쳐졌는데 이걸 다시 분리하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자는 안. 그리고 이렇게 말고 주거복지 사업과 토지주택 사업을 분리하자. 이렇게 병렬적으로 분리하자는 안이 있고, 세 번째로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그리고 토지주택 회사를 자회사로 하자. 그래서 토지주택 회사에서 번 돈으로 모회사한테 배당을 줘서 모회사가 주거복지 사업을 하도록 하자. 지금 세 가지 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은 주거복지 사업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주택 사업을 자회사로 하는 안. 수직 구조로 하는. 네. 이게 가장 유력한 지금 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이제 발표가 될 수 있는데 장영 기자도 앞서 뭐 토론회도 보셨고요. 네.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저 토론회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다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개혁이 되겠냐라는 이제 반문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토론에 제가 눈여겨봤던 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책임론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왜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하나 정말 아쉬웠던 거는 역시 지역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만 계시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지역 얘기 따로 토론회 끝나고 나온 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민단체,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역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또 LH에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앞서 토론회도 그렇고요.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 개의 안이 전부 이렇게 기능을 분리하는 안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합리적인 그 어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이 맞는 거죠.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불필요한 기능들을 좀 정리하면서 통합하는 게 맞는데 그런 면에서 전 국토의 78%가 지방 중소도시하고 농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의 80%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리고 전 인구의 5,100만 중에 21%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격차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지역 격차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역에 대한 지역의 차별, 지역의 그 발전에 대한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데 LH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역할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관가된 그런 개편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해체보다는 이 LH 조직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기능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 초점은 현재의 국가가 원하고 또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그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의 파라다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특히 이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 구조 형태는 많이 바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바꿔야 돼요. 그 역할을 지자체가 하기는 너무 버거운 것이고 공공기관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태근 변호사도 지난 방송 때도 지역의 입장에서도 이 LH 조직 개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덧붙이신다면요. 그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2009년도에 통합이 됐는데 이 논의를 16년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3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한 것은 토지주택공사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갑자기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조직 분할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가니까 사실 저희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내년 대선이라는 부담 때문에 이 LH 투기 사태 문제를 빨리빨리 정리하고 싶은 약간 그런 정치권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LH 공사는 그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함께 공론화 작업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LH 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영 기자가 참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LH의 내부의 누군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문을 좀 두드렸는데요. 우선 그 사측은 전혀 이제 미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조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할지 말지라서 좀 그 오랜 시간 좀 고민 끝에 노조 공동위원장 인터뷰를 저희들이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부 직원들의 사실 비리라고 알려졌지만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는지 또는 이런 일들을 그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건의 본질인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지금 우리 회사 그 LH가 관리해온 그런 이 정보의 양이라든지 정보의 질을 따졌을 때 봐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그런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위법 행위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체, 우리 회사 조직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여러 차례 회사의 이런 내부 통제 장치 내지는 이제 좀 감사 기능의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요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그랬는지요? 저희가 사실상 뭐 감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항상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 미리 이런 예방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뭐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아쉽고요. 저희 이 LH 전 조합원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늦었지만 이 사건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그런 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은 이제 갖췄습니다. 뭐 공직자윤리법도 개정이 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개정이 됐고 준법 간시감제 도입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예방하고 처벌하고 적발해서 뭐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제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난번 이제 1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조직 개편안을 이제 8월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LH에 대한 정부 기능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조차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자회사를 보면 결국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복지 전문회사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고 그 자회사에서 나는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익성을 이제 위주로 추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수익성 위주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이 설립의 이제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회사도 부실하게 되고 나중에 모회사도 부실하게 되고 이게 일종의 우리 주택 공급의 프로세스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 LH라는 한 울타리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토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임대주택 관리라는 이런 세 가지 큰 틀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회사 자체가 분리가 되면 어쨌든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분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기회비용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의 대규모 공급적 재개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그런 회사의 사업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이 폭등기에 과연 이러한 이 구조의 이 LH 조직 개편안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전문가 집단에서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바라보는 LH 개혁안 어떤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연 LH라는 이런 회사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그런 부동산 투기가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과연 LH라는 뭐 회사가 잘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고 아마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LH에 대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경제와 특히 서민의 주거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거죠. 이런 이 막대한 영향이 있는 이런 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과연 지금 몇 개월 만에 해서 올바로 이 LH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개편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은 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의 경제 발전, 그 다음에 국가의 균형 발전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초 오늘 대담에는 정창훈 공동위원장께서도 같이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은 같이 좀 공유가 됐거나 합의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LH 내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도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참 예민한 사안이었을 텐데, 네, LH 노조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입장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또 공직자의 그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을 가고 또 그 부분 중에서 이 LH공사라는 것이 택지 개발,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하고 또 계획을 인허가하고 또 주택을 건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것들이 절단이 돼서 분리가 된다면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갖습니다. 그동안 60여 년간의 그 노하우를 가진 기관이 또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이 도시 개발 재생을 많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이제는 물리적인 그런 시설 공급을 떠나서 지역사회 발전 또 주민의 뭔가 좀 다른 어떤 삶의 질 또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로 좀 더 지역과 주민과 밀착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태형 교수 듣겠습니다. 네. 제가 H공사의 노조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민생경제위원회는 LH공사의 조직 해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자산 격차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LH공사의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더 많이, 더 활발히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그런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이 너무 부패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LH 노조에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부 정화 운동이라든지 내부 자정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혁신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노조에서 해주시면 좀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이 변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의 안은 유력하다라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예, 그대로 된다면 LH 본사에 있는 또 진주시 또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이제 우려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역의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좀 없어졌겠지만은 지난 2005년에 혁신도시가 진주, 경남에는 이제 혁신도시가 경남에 입지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토지공사는 전주에 입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2009년에 합치면서 토지공사 그 위치가 이제 진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지역적인 갈등이 많았고, 그럼으로써 진주에 배치됐던 그 시절에 그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전주로 갔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분사라든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또 다른 회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 지역을 떠날 여지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근에 경남에 라든가 이 주변에 국제공항을 지으려고 거의 10여 년, 20년 동안 지역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좋은 공항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비되어 있는데 지역이 합의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안이 또 다른 지역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좀 투명하고 지역의 축복을 받고 또 주민이 공감하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개혁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문제의 핵심은 조직 개편은 아니었습니다. 조직 구조는 아니었고 이 조직 구조라는 것은 그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조직 개편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개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걸 해결하지 않는 개편이나 구조 조정은 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LH 일부 직원의 뭐 일탈이나 부정, 이 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일벌백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는데 만약 이대로 정부가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지역 경남에서는 지금도 뭐 지역 위기도 있고요. 수도권과의 격차도 있는데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취업 문제인데요. 예. LH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출신 인재들 25%까지 그리고 대체로 한 20% 이상, 뭐 24%까지 그동안 채용을 해왔습니다. 지난 6월달 혁신안 발표할 때 LH 전 직원의 20%를 이제 감몬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실제로 이제 감몬하게 되면 신입사원 채용을 뭐 몇 년 동안 줄이는 그런 방법이 아주 유력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이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위축될 것이 뻔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LH에서 들려나온 얘기가 올해 들어서 7월까지 그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자가 174명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전체 기준으로 작년 전체에 퇴직한 사람이 337명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 들어서 10년 차 이하 저연차자들이 이제 많이 퇴직했다는 거죠. 그만큼 조직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거고 떠난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LH에 좀 암울한 얘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적으로는 그 LH를 준비하고 있는 그 취업자들 가장 큰 타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 지역의 미래라 볼 수도 있는 지역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또 잡아둘 수 있는 계기나 방법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LH 조직 개편안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봤고 조직 개편안이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우려가 있는지도 짚어봤는데 이제 발표 전에 지금이라도 어떤 논의, 어떤 보완, 또 어떤 게 충족돼야 되는지 끝으로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변호사 듣겠습니다. 그 이제 시청자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다소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변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지난 3월 2일 날 LH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고발 기자회견을 해놓고 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지 이제 그런 의견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LH공사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돈을 화폐를 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로 인해서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뭐 경남의 부산이나 창원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LH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더 빨리 더 크게 하다 보니까 결국 서울과 수도권으로 더 많은 인구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으로 모여야 하는데 그러면 지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LH공사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LH공사의 조직 개편안도 중요한데 이 조직 개편안을 단지 부패 차단을 위한 조직 분리보다는 이러한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와 그리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좀 더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정근 교수 듣겠습니다. 예. 지금 개편안이 3개 안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개편을 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LH 사태는 조직의 어떤 그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일탈의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직의 구조를 바꾸려면은 먼저 현 조직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부터 먼저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LH가 방만한 경영을 했다. 그래서 LH의 기본적인 목적,
주거 안정이라든가 국토 이용의 효율성, 또 국민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이번 기회에 좀 가감히 정리를 하고 또 미래의 수요와 현재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서 그 기능에 맞는 조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야지 5,100만의 주민들이 국민들이 공감을 갖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은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설득하기는 논리적으로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첫째 그 대안이라면은 기존의 조직을 불필요한 조직을 좀 슬림화하면서 이 조직의 기능을 좀 더 특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먼저 하나를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차선책으로 그러면은 기능을 어떻게 좀 지금 나온 대로 이한 사만이 돼야 되는데 원론적인 그 일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것들이 지금 간과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진짜 이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냐, 개편이 필요한 거냐부터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보고 그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개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영 기자 듣겠습니다. 네, LH 사태가 LH 조직 쪼개기로 규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그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정부, 특히 기재부, 국토부가 면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도를 상당히 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기재부, 국토부가 좀 더 책임지고 이 사태를 좀 해결하는 자세 그리고 그동안 LH에 좀 떠넘겼던 이런 뭐 굳은 일들을 좀 가져와서 하는 역할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H 개혁의 방향인데 LH 개혁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LH의 설립 목적대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저는 얘기하자면은 이 주거복지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LH가 비수도권에 있는 여러 지역들의 작은 사업들까지도 정말 좀 세심하게 챙긴다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개혁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LH 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LH 조직 해체만이 능사일까? 오늘 LH 관련 세 번째 시간 나눠봤는데요. 국민을 위한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권, 주거복지가 향상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LH 조직 개편안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개편안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코 불독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후 이변의 문제, 그리고 인종 차별의 문제, 남녀 차별의 문제, 또 이제 큰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서 소득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 지역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소득의 불평등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미국 경제의 역사를 보시면 1929년도 대공황과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상위 10%, 소득 상위 10%가 가진 소득 기준이 거의 50%에 달했다는 겁니다. 소득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위 계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X축에는 인구 비율, Y축에는 소득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인구가 10%의 소득을 가지고 50%의 인구가 50%의 소득을 가지고 100%의 인구가 100%의 소득을 가지면 소득으로는 완전 평등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지면 0에서부터 100%까지 45도 각도의 직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소득이 완전 평등한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고 실제로는
0에서 100%로 갔을 때 오목하게 완만하게 아래로 쳐졌다가 100%에 가까울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래 직선 그래프하고 그 곡선 그래프 사이의 면적을 직선 그래프 꼭지점에서 X축으로 수직으로 내린 전체 삼각형 대비해서 그 면적을 불평등 면적이라고 해서 진위계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직선 그래프와 곡선 그래프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해지는 거고요, 소득이.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진위계수가 0.3과 0.34 수준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선진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유럽 같은 경우 0.26,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0.36. 그래서 한국 사회는 약간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 불평등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산을 가지고 금융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득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을수록 또 자산 격차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 X축은 인구 비율, Y축은 이제 자산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자산에 관련한 통계가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2015년도에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께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발표를 했는데 한국 사회는 자산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 자산의 66.4%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2013년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유럽과 미국 기준으로 따져보면 2010년 기준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60%, 진위 개수로 따지면 0.67, 그리고 2010년 기준 미국으로 따지면 약 70%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위 개수로 따지면 0.73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거의 소득 불평등 수준의 거의 2배 이르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자산 불평등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지구촌 사회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이른바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효과를 가지죠. 근데 자산이 없는 분들은 아무런 자산 가치 상승에 아무런 이익을 얻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자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자산 자체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조금 소득세하고 한번 맞물려 보면 우리가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 진위계수가 좀 낮았던 이유는 그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최고 42%까지 현재 부과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10%까지 하시면 거의 46.2%를 부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언론 보도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어떤 거죠? 부동산 폭탄이다, 보유세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세금을 항상 통지를 받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통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예를 들어 주택을 예를 들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데 그 공시가격은 또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시장 가격의 약 70%로 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매년 공시가격을 정하고 그 공시가격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9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시장 가격 9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시장 가격은 13억입니다. 시장 가격 13억, 작년에 13억인 아파트가 올해 공시가격 9억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부 지분 2분의 1당 6억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하면 그 한 주택에 공시가격 12억 이상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시장 가격은 얼마일까요? 70%가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17억이 됩니다. 시장 가격 17억 이상이 되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7월 달, 9월 달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 번씩 내고요. 2분의 1씩 내고 12월 초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11월 말쯤 되면 언론 보도에서 이제 종합부동산 폭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상위 자산의 3, 4% 이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서울 수도권 그리고 뭐 광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청년층이 많이 소갈이가 심합니다. 소갈이가 심한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정부의 대안은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심에 고층으로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제 높은 마천루 같은 빌딩을 짓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그 집을 빚내서 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대안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청년층을 위해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 근데 장기 공공 임대주택? 그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용 주택 아니야? 라고 일견 떠오르시죠. 대한민국은 1989년도 영구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실제로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 뭐 10%, 20% 분들이 먼저 들어가게끔 했던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1989년부터 약 30년 동안 저소득 위주의 국민들께서 들어가다 보니 이제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거예요. 슬럼화되고 또 사회적 낙인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소득 기준 한 70%까지 청년층이 누구나 살 수 있게끔 들어가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 우리 사회적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의 10년 동안 1위를 빼앗기지 않았던 도시 어딜까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입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비엔나를 다녀왔는데 비엔나는 소득 기준 70%까지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임대주택은 시형 아파트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능기금 지원 주택이라고 해서 전체 주택의 50%가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청년층 70%면 정상적으로 노동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만드는데 비엔나가 몇 년이 걸렸냐면요.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시작해도 제 생각은 한 2, 3년간은 열심히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단순히 이상적인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노동소득을 통해서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은 또 좋을 텐데 못 들어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2+2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4년을 살 수 있고 1년에 5%로 지금 임대료가 제한돼 있죠. 근데 4년 지나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가 폭등을 합니다.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라는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도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다 쟁쟁한 도시잖아요.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국민들이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요청을 해야 국회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얻는 불평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가지지 못한 것은 나의 탓이 아닙니다. 나의 탓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나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장기 공용 임대주택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우수 사례로 비엔나를 드셨는데 왜 100년씩이나 오래 걸린 건지 좀 궁금하고 그렇게 좋은 선례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 선례를 약간 받아서 빨리 더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100년이 걸렸던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맡긴 게 아니고 그 국가, 시, 정부에서 직접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이 생기면 계속 집을 지어왔습니다. 비엔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대한민국에는 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쭉 보시면 항상 민간의 개발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개발을 맡기고 민간은 그 개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분양주택을 매각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단은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비엔나처럼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 자산 불평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 소득 상위 기준 10%라든지 70%까지 입주한다든지 그리고 신규 임대차의 인상률 상한제 도입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세계 선진 자본주의에서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 반영 고려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국회에 이런 제도도 도입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